어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역대 최다 규모가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20명 늘어서 누적 기준 1,083명이 됐고 사망자도 하루 사이 109명이 늘어서 누적 기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6,919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먹는 치료제를 처음으로 승인한 가운데 질병관리청도 오늘 오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선구매 상황과 도입 일정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을 이르면 내년 2월 도입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출범 이후 50여일 만에 만나 내부 갈등설을 불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광주와 여수를 찾아 김대중 정치를 강조하며 여당 심판을 호소합니다. 땅을 사면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잠시 뒤 1심 선고를 받습니다. 2013년 은행에 347억 원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인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 달 초 협상을 시작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연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전국이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성탄절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 제주 산관과 영동에는 많은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조금 줄어서 7,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 먹는 치료제의 도입 일정을 발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병상 부족 상황이 심각한데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위중증 환자는 20명이 늘어서 1,083명입니다. 사흘째 1,000명대이자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사망자는 109명 증가해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고 누적 5,000명을 넘겼습니다. 치명률도 올라 0.85%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면서 중환자 병상 사정은 심각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1%로 전날보다 0.1%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80%에 육박해 포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한 환자에게 병상을 비우라는 전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21일 넘게 코로나19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 가운데 더는 중환자실 치료가 불필요한 210명에게 전원 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919명입니다. 전날보다 500명 넘게 줄면서 6,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추이를 볼 수 있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700명이 줄면서 감소 추세입니다. 신규 환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6,856명, 해외 유입 사례가 63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5,044명, 전체의 73.6%의 환자가 나와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새 12명이 추가돼 누적 246명입니다. 네, 미국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처음으로 승인했는데 우리 정부도 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을 공개하죠? 네,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복용하면 중증으로 가는 걸 상당수 줄일 수 있어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의 선구매 상황과 도입 일정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을 구입해 이르면 내년 2월 도입할 계획인데요. 미국 MSD, 머크사의 치료제 20만 명분과 파이자의 먹는 치료제 7만 명분의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13만 4천 명분의 구매도 논의 중으로
지금까지 모두 40만 4천 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물량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가들은 우선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투약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투약할 때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접종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 고령층 등에 먼저 투약해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한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당정이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0.8%에서 0.5%로 내리는데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 협의가 열렸고요. 그 결과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인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0.8%에서 0.5%로 낮춰지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대책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관련된 소식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는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병상을 비우라는 전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21일 이상 코로나19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 가운데 더는 중환자실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 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전원을 거부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진료 본인 부담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사내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KBS는 서울 여의도동의 사내 어린이집에서 원아 16명, 직원 3명 등 19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인 KBS 직원 3명도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는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병상 10,000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중소병원들은 확진자 치료를 위해 병원을 통째로 내놨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엄 기자가 나가 있는 그 병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하도록 건물을 통째로 내놨다고요. 네, 이미 이곳은 이전부터 코로나19 병상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현재 이 병원은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107개가 있는데요. 원래 있던 병상 299개 가운데 173개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의료진 구역을 포함해 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탈바꿈된 겁니다. 이 병원의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50% 이상 정도인데 병원은 이제부터 남은 일반 병상 126개도 모두 확진자 치료를 위해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병원 하나를 통째로 코로나19 전담 치료를 위해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반 병상에서 입원 중인 환자는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시설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증 환자 병상 32개를 2배로 늘리고 운영 중인 신장 투석기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료진 인력 고용 계획이나 공사 일정과 같은 세부 내용은 조율 중입니다. 앞서 서울 광진구 해민병원과 인천 유성민병원, 남양주 한양병원이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는데요. 용인 강남병원을 포함해 이렇게 병원 통째로 지정된 거점 전담 병원은 전국에 모두 14곳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 이렇게 병상이 추가로 확보돼도 현장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하던데요. 네, 말 그대로 포화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5.1%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0.5%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많지 않은데요. 서울이 57개, 경기 59개, 인천은 9개로 수도권을 통틀어 125개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넘게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는 3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는 병상 10,000개를 다음 달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내린 행정명령으로 병상 2,000여 개를 확보하고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부 공공병원은 아예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통째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바뀌는데요. 이곳처럼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해 병상 3,000개를 확보하고 일부 병상은 투석이나 분만을 위한 특수 병상으로 할당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계획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충분한 의료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는 건데요. 신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가운데 내과 계열 전문의의 훈련소 입소 시기를 늦추고 훈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해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병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환자실에 머무는 최대 기간을 확진이나 증상 발현일로부터 20일로 제한해 병상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여전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대구에서는 내일쯤 의심 환자에 대한 변이 감염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 선별진료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된 남성 환자 외에 아직 추가 변이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확인된 40대 남성 이외에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금 대구에 있는 칠곡 경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남성과 접촉한 아내와 중학생 자녀 한 명도 지난 2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2명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검사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결과는 이르면 내일쯤 나올 거로 보입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내와 자녀의 동선입니다. 40대 남성의 아내는 밀접 접촉한 사람이 없는 거로 확인됐지만 중학생 자녀는 학교와 학원 등을 다니면서 일부 접촉이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에서 500명 넘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 대한 접촉자 전수검사를 벌였지만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이 밖에도 해외 입국자 등 3명에 대해서 추가로 오미크론 변이 검사를 질병청에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광주 지역의 오미크론 감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광주에서도 지난 21일 공공기관 종사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5명을 포함해 광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연관성이 의심되는 누적 환자는 모두 29명입니다. 이 가운데 9명은 정밀 검사로 변이 감염이 확인됐고 나머지 20명은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아니더라도 비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질병관리청 발표를 보면 부산에서는 어제 하루 4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과 사업장 등에서 감염이 이어지면서 연이틀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반복한 경남에서는 어제 하루 201명이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상주 지역 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어제 하루에만 22명이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 선별진료소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코로나19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죠. 먹는 치료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승인돼서 다음 달부터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간편하게 알약으로 먹는 이 약은 감염자의 중증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이광혁 기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슬로비드의 사용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중증을 앓을 위험이 있는 12세 이상 감염자가 내년 초부터 집에서 이 알약을 간편히 복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치료제는 병원에서만 처치가 가능한 링거용 또는 주사제였습니다. 화이자의 임상시험 결과 감염 뒤 5일 이내에 팍슬로비드를 먹으면 중증이나 사망 확률을 90%가량 대폭 낮추고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병상 확보의 부담도 크게 줄이게 돼 코로나를 관리 가능한 전염병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기대됩니다. 이 치료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효소를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오미크론을 비롯한 여러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관측입니다. It almost certainly will be a physician writing a prescription for someone who within the first 3 days of notable symptoms of COVID and is in a high risk group to get i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팍슬로비드를 내년 1월 25만 회분 포함해 모두 1,000만 회분 공격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공정으로 치료제 생산에 9개월가량 시간이 많이 걸려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감염자에게 당장 충분히 공급하기는 역부족입니다. And now that the pill is authorized, we'll have discussions to explore how we can help them improve their manufacturing capacity even further by providing any resources needed. 제약사 머크의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도 곧 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약효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50개 주 모두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염병 최고 권위자죠.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자라도 30명 이상의 모임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마지막 오미크론 청정 지역이었던 사우스 다코타주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50개 주 모두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2일 만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을 맞았거나 추가 접종을 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휴가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은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전파력 때문에 30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there are many of these parties that have 30, 40, 50 people in which you do not know the vaccination status of individuals. Those are the kind of functions in the context of COVID, and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Omicron, that you do not want to go to. 뉴욕타임스는 자체 집계를 통해 일주일 단위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5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15만 4천여 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27% 늘었습니다. 입원 환자는 2주 사이 13% 증가한 6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주 정부와 지역 보건당국은 방역 조치 강화에 잇따라 나섰습니다. 뉴욕주는 코로나 무료 검사소 12곳을 새로 열고 주민들에게 검사를 독려했습니다. 지난 20일 코로나 비상사태를 선포한 워싱턴 DC는 다음 달 15일부터 식당과 술집, 체육관 등 실내 시설에 입장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백신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계열 지역 캠퍼스들은 내년 겨울학기 일부 기간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상대로 부스트샷, 즉 추가 접종 등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공항에서 집에 갈 때는 자가 차량이나 전용 대중교통이 아니면 운전자와 기사 사이 칸막이를 설치한 방역 택시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제각각 관리하면서 현황 파악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아서 길게는 5시간씩 길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몽골에서 입국한 이승준 씨. 집에 돌아가려면 자가 차량이나 해외 입국자 전용 대중교통 또는 방역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택시를 선택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짐이 좀 많아가지고 버스나 기차는 이용을 못했고, 제가 마지막까지 기다린 게 11시 20분이었는데 지금 택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시 한번 택시기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겠다고 한 이후에 함께 입국한 사람은 40여 명. 짧게는 1시간, 길게는 5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이 씨는 거의 마지막에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입국자가 몰리고 폭설까지 쏟아지면서 방역 택시가 더욱 부족해진 겁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이용하는 방역 택시입니다. 운전기사에게 비말이 튀지 않게 가림막이 설치돼 있고 운행 전후로 자리를 소독합니다. 방역 택시는 공항 귀가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입원할 때도 동원되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건에 갖춘 택시는 수도권 통틀어 500대에 못 미치고 이조차도 자율 운행이라 전부 영업하는 게 아닙니다. 차 대수가 부족한 거죠. 손님들도 몰려서 오니까
바로 배차가 어려울 경우도 있는데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에서 70% 정도요. 문제는 방역 택시 자격과 운행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으로 관리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얼마나 부족한지 또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아마 지자체에서 할 거려. 예, 질병차는 아닙니다. 지자체들은 특정 시간대에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방역 택시 대수 관리에는 소극적입니다. 너무 아직은 또 이분들이 하루에 한두 건씩은 해야 되는데 너무 건수가 없어서 또 생계 위협이 있어가지고 많이 늘리진 않고 있어요. 택시 경력 그거에 대한 예산은 잡긴 했는데 다 방역 택시에 강제로 하겠다고 이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해외 입국자 동선 관리를 돕고 때론 구급차의 확진자 이송을 대신하는 방역 택시. 방역 조치의 중요한 수단인데도 체계적인 수급 관리가 안 되면서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10대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최찬욱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미성년자 70명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3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에 임기를 마치고도 본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있던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귀국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이 국경 봉쇄를 일부 완화할지 주목됩니다. 조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함경남도 장진군을 찾아 6.25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중국군 묘역에 헌화했던 리진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 2015년 부임해 6년 9개월간 최장수 북한 주재 중국 대사로 근무한 리진쥔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어제 만수대 의사당에서 작별 방문을 하러 온 리진쥔 중국 대사를 만났고 환송 연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진쥔 대사는 이미 지난해 임기가 끝나고 올해 2월에는 후임자까지 내정됐는데도 그동안 북한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지병인 당뇨로 본국 귀환을 희망했지만 북한이 코로나 유입을 우려해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의 인적 물적 왕래를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에 얼마만큼 철저했는지는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현 시기 공화국에 가장 중시하고 완벽해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한 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 시기 공화국 정부가 최대로 중시하고 완벽성을 기하여야 할 사업인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과업을 밝히시었습니다. 때문에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어느 정도의 선수단이나 대표단을 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방국인 중국 대사의 귀국조차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 차단에 주력했던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경 봉쇄를 일부 완화하고 일정 수준의 교류와 교역을 재개할지 주목됩니다. YTN 조승호입니다.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이번 달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0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이달 22일까지 16거래일간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약 10조 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5월에 9조 9천억 원 이후 1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정부 비축유 317만 배럴을 방출합니다. 이는 미국 등 동맹국의 비축유 공동 방출에 동참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방출로 유가 안정은 물론 일시적인 석유 제품 수급 차질 발생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잠시 뒤에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갈등설을 불식시키고 원팀 기조를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 방문 이틀째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광주 전남을 찾아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만나는 게 얼마 만입니까?
네, 두 사람은 잠시 뒤인 12시에 서울 중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지난달 선대위 출범식 이후 50여일 만인데요. 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이 전 대표의 오찬을 요청했고 이에 이 전 대표가 응하면서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고 있지만 그동안 공식 행보를 자제해오면서 내부 갈등설까지 불거졌는데요.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호남과 중도층 확장에 이 전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전격 회동에 나서면서 선대위 갈등으로 자중질환 상태인 국민의힘과 달리 원팀 기조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회동 뒤 결과를 언론에 공개 브리핑할 예정인데 그동안 자맹을 이어왔던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후보는 이어서 저녁엔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 콘서트에도 참석해서 민주개혁 진영의 정권 재창출과 개혁 과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당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열린민주당 당원들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후에는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직능단체 대표자들과 함께하는 선대위 직능본부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네, 이번엔 윤석열 후보 소식도 짚어보죠. 오늘 광주 전남에선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윤석열 후보는 오전에 광주 AI 데이터 센터를 찾아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한 의지를 되새기면서 광주에서 디지털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윤 후보는 여수 광양항만공사 등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과학강국과 해양강국의 전진기지로서 호남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도 함께 부각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오전에 올린 SNS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편가를 기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을 호남이 따끔하게 혼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의 여지는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선대위 직무에서 물러난 이준석 대표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빼고 조직을 전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장제원 의원을 정치장교 등으로 빗대면서 공개 저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SNS에 왜 할 말이 없겠느냐면서도 진흙탕 싸움에만 빠져있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며 참고 또 참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른바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 경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는데 노력을 하시되 그것을 초과해가지고서 다른 어떠한 기능을 갖다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서 참 거기에 대해서 많은 소위 주의를 갖다 경주해 주시겠다 다시 한번 이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선대위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이번 주말 성탄절을 앞두고 내일 오후부터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와 제주 산간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우선 추위 소식부터 알아보죠. 성탄 한파라고 부를 만큼 추위가 강력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성탄절인 주말 그리고 이번 휴일이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될 전망입니다.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기온이 급강하면서 성탄절이자 주말인 모레는 서울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내려갑니다. 이어 휴일에는 영하 14도로 더 추워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쉽게 풀리지 않고 다음 주 초반까지 기승을 부리다 중반 이후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도 우려된다며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한파가 찾아오면 보통 눈도 내리던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을 지역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과 모레 가장 많은 눈이 예상된 지역은 영동 지방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5에서 20cm로 많아서 산간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제주도 산간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고돼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전망입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은 두 번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요. 2011년과 2012년이었습니다.
인천과 수원은 4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은 도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측이 다음 달 초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연례 기자회견을 여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신냉전으로까지 표현될 정도인데 양측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협상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다음 달 초 러시아와 미국 대표 간 양자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간의 협상도 1월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며 전운이 고조됐는데 하루 만에 대화를 선언한 겁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서방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협상이 실패하면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협상 개최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외교 경로로 양자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는 10만 명의 러시아 병력과 무기가 배치된 상태입니다. 서방 측은 내년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형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 가스관을 이틀째 걸어 잠그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러시아는 상업적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천연 가스를 무기 삼아 지정학적 압박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서서 서방 측의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죠? 네, 나토는 신속대응군 4만 명이 유사시 5일 안에 참전할 수 있도록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했고요. 미국 정부는 강력한 수출 통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하면 강력한 경제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과 항공기, 자동차의 주요 부품을 러시아에 수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이 조치가 러시아 소비자와 산업계, 고용 등에 중대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휴대전화 시장은 애플과 삼성, 화웨이와 같은 외국 기업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수출 통제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로 대응할 경우 삼성을 비롯해 한국 기업에도 여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 해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은 없다면서 러시아의 긴장 완화와 병력 철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조수연 기자.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늘 예정돼 있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인데 언제 시작합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수도 모스크바에 위치한 전시관에서 연례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회견 시간이 현지 시각 23일 정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저녁 6시가 되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임기를 처음 시작한 2001년부터 해마다 연말에 내외신 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을 해왔고 올해로 17번째를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됐는데 올해는 해외 취재진 507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면으로 열립니다. 러시아와 미국 간 갈등이 1991년 옛소련 해체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회견인 만큼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취재진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대면 기자회견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면 기자회견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아무런 질문이나 던질 수 있는 연례적인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 그리고 서방과의 신냉전 기류 등에 대해 오늘 푸틴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금융경제 동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IPS그룹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연준 소식부터 짚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미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현재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줄 조이는 속도를 2배 더 높이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테이퍼링이라는 건요. 자금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매달 1,200억 달러씩 자금을 공급해 줬었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씩 줄여나가자. 그럼 1,200억 달러를 주는 대신에 900억 달러를 주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서 나중에는 아예 안 주는 쪽까지 줄이는 거죠. 원래는 매달 150억 달러씩 줄이는 걸로 스케줄이 돼 있었는데 얘를 300억 달러씩 줄이는 걸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도 뭐 미국 정부의 국채라든지 아니면 주택담보채권 같은 걸 사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사들이면 반대로 돈은 시장에 풀리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들이는 속도를 줄여서 돈줄을 조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주는 걸 조금씩 덜 준다는 얘기지 긴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조금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번 이제 FOMC에서도 이제 3가지 정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걸 조금씩 줄인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근데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걸 줄인다는 얘기는 아직은 긴축이 아니죠. 아직 주는 거니까요. 그럼 긴축에 대한 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예고라고 하긴 그런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이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예고를 갖다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내년에 한 3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였고 마지막으로는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금 전에 국채를 사들이면서 자금을 공급해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사둔 국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채를 조금씩 팔면서 시중에 풀어놓던 유동성을 조금씩 빨아들이는 이른바 이제 양적 완화의 반대말인데 양적 긴축을 준비할 수도 있다. 이제 요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도, 요 정도 3가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 그렇게 또 많이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은 그렇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 점도표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지.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도 기자회견 때 이거는 참고 자료다라는 그런 주석은 붙여놨어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3번, 내후년에 3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번. 그러니까 3년 동안 8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예고는 하긴 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봐도 지난 15년에서 2018년까지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면 4년 동안에 9번을 인상했거든요. 근데 3년 동안에 이번에 8번을 인상한다. 아직 오미크론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고 그때에 비해서 부채가 늘어난 상태에서 다소 빠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인상 방향, 이건 인상 시그널은 확실하게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 3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니까 내년 3월은 지금 현재는 월 900억 달러씩 주거든요. 그럼 매월 300억씩 줄이면 내년 3월이면 끝나요. 그래서 3월 달에 끝내자마자 바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확률이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52% 정도로 보고 있고요. 내년 6월 정도에는 한 80% 이상의 참여자들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표에 따라서 또 세계 경제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흔들리냐, 경제가 무너지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이제 2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성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너무 이례적으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이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많이 낮춘 거지 않습니까? 이례적으로. 그런데 성장이 어느 정도 괜찮아졌으니까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혼란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혼란을 어디까지 정의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장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성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가.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지금 터키 같은 경우도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장이 강하게 나오는 국가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받는 충격이 감내를 할 수 있겠지만 성장이 약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약한 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차별화돼서 나타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그 우리가 이렇게 미국 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같은 금융상품 투자하더라도 뭐 신흥국에 비해서 더 안전한 미국에 투자를 할 거지 않습니까? 큰 손들 같은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자금 자체가 국제 자금 자체가 미국으로 쏠릴 수가 있고 네.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도 미국으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걱정하는 것 또 그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두 가지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정확한데요.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자금이라는 건요. 어디까지나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네. 이동하게 마련이니까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었던 유동성이 빠져나가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1번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물 경제의 수요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요. 너무 뜨거워져서 물가가 폭등할 정도로 이렇게 수요가 뜨거우니까 이걸 조금씩은 주춤하게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다소 주춤해지게 됐었을 때는 그 수요에 수출을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초미의 관심사로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보면 치솟는 물가가 좀 골칫거리로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각종 지표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도 4개월 만에 올랐고요.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 추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지난 9월 달 이후에 조금은 이제 8, 9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세가요. 계속 크게 오르다가 주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10월 달에 다시 한번 크게 튀어 올랐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9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생산자 물가지수도 거의 9%가 넘어가 있거든요. 예.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 가격 원가의 상승분만큼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시차를 두고서 다시 한번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공포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되게 걱정을 했는지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전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텐데 다만 이거는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이 나오면 오미크론 이슈가 불거지면서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86불에서 70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한 10불 정도가 한꺼번에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걸 아직 반영하지 않은 숫자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는 높지만 시차를 두고서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라는 게 물가에는 영향을 줄 거야 라는 이제 코멘트를 좀 던져준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안심을 주는 거죠. 또 하나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는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좌시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굉장히 눈여겨 바라보면서 긴축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는 건요. 결국에는 물가 상승도 시차를 두고서는 잡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시장을 안심시킬 만큼 지금 미국 내 물가 상황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중국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 더불어서 빅2 국가잖아요. 경제 규모를 놓고 보면. 그런데 미국과는 좀 다른 그 금융정책 기조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게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지난해 제일 먼저 코로나가 발원했던 곳이 그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제일 먼저 흔들렸던 곳이 중국이었고요. 그런 다음에 강력한 봉쇄 조치로 코로나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오면서 경기가 이제 성장 쪽으로 돌아선 게 중국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곳이 중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강력하게 완화적으로 돈을 뿌리고 있을 때 중국은 혼자서 긴축 쪽으로 약간은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중국은 좋아지고 있었지만 이제 시차를 두고서 올해 한 2분기, 3분기를 넘어가면서 주춤해지는 모양이죠. 근데 반대로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을 3월에 강하게 쓰다 보니까 2분기부터 강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둔화되는 사이클인데 미국은 올라오는 사이클이죠. 그럼 미국은 경기 성장이라든지 물가 상승을 바라보면서 긴축을 바라보지만 중국은 이미 끝나고 내려오니까 금리 인하를 바라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국 간의 경기 사이클이 엇갈리면서 통화 정책에서도 약간씩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약간씩 좀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침체가 걱정인 상황인 거잖아요.
아직 침체까지 논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할 때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내수로 성장을 하거나 수출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수 성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람들의 소비도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지만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달 이후에 헝다 사태가 불거지면서 네. 부동산 쪽의 개발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그런 호재들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이제 조금씩 이제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성장률이 조금씩 이제 둔화되고 있을 때 예. 부동산 개발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밑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밑을 받쳐주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나섰는데요. 예. 중국의 금리 중에서요. LP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론 프라임 레이트라는 건데요. 요거는 우량 고객한테 대출해 주는 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 돈을 빌려줄 때하고 저한테 돈을 빌려줄 때하고는 금리가 다르게 적용이 네. 되겠죠. 국가에 빌려주는 금리를 갖다가 높여버린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기준금리가 되면서 높아지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금리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LPR 금리라는 걸 0.05% 인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이 LPR 금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년짜리 금리가 있고 5년짜리 금리가 있습니다. 1년짜리 금리는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줄 때 쓰이는 보통의 금리고요. 5년짜리 금리는 모기지 금리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5년짜리 금리까지도 같이 내리면 이거는 부동산 모기지 시장에 대한 부양 시그널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해석을 들을 수가 있죠. 예. 이쪽은 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1년, 5년을 같이 내린 게 아니라 1년만 0.05% 살짝 내려주고요. 5년짜리는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각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첫 번째 던질 수 있는 건 그러면 대대적인 부양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금리를 팍팍 낮추는 것도 부담스럽다라는 게 2번이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췄다는 건 중국의 성장 둔화가 어쩌면 빨라질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구나라는 속내를 보였다는 게 저는 이제 3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미국과 중국 빅2 국가의 이런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건 결국 각국에 맞춰서 경기 사이클에 맞춰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공급 부문과 수요 부문 중에서 이 공급 부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 공급망과 관련된 이 뭐랄까요, 좀 공급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바라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건 팩트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 공급망이 과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연준에서 바라보는 건 물론 이게 너무 긍정적인 시각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연준에서 바라보는 건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가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복귀하지 않는 부분도 1번이지만 다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공장 라인이 다 멈춰서거든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공장 라인이 델타 변이 이슈로 인해서 좀 이제 완화가 이제 좀 셧다운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풀리지 않았다면 델타 변이 때문이라고 한다면 델타 변이 문제가 해소됐었을 때는 공급망이 풀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망이라는 것도 빠르게 돌아선다기보다는 수요가 폭발했을 때 빠르게 돌아선다기보다는 시차를 두고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나 아니면 운송 요금 같은 것들이 조금은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물론 당분간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운송 요금이라든지 이 공급망의 이슈가 유지가 되겠지만 시차를 두고서는 조금씩은 풀려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는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러시아, 미국 그리고 유럽들 간의 지금 갈등 국면이 좀 고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일부 외신을 통해서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일부 가스관을 좀 잠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제 가스 요금이 또 이렇게 뛰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여파 정치 안보적인 측면도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참고로 14년도 아마 4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크림반도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당시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특히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에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후에 결국에는 G7 국가들이 어떤 행동에 나서게 되냐면 방금 전에 앞에 뉴스에서도 나왔었지만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통화 가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원자재 시장들, 특히 국제 유가 시장에는 굉장히 큰 변동을 불러일으켰었죠. 네.
연장선상에서 일단 정부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일단 동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공기업에서 적자에 대한 그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어느 시점이 되든지 간에 추가적으로 에너지값,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 추가로 또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처럼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면은 결국에는 공공 부문에서 이걸 견디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걸 재정으로 메워줘야 되는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보면은 국제 유가가 좀 이렇게 피크 아웃을 하는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물론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구리 가격이라든지 석탄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로는 좀 상당 수준은 좀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이런 점들을 좀 봤었을 때는 너무 높은 원자재 가격은요, 결국에는 수요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지금 현재의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내년에 공공요금이 올라간다 이것보다도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높다라는 건 높아질 수도 있지만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열어놔야 되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는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좀 성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당국 그리고 재정당국 모두 이 물가와 관련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이유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IPS그룹 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 동안 예년보다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7도까지 올라서 큰 추위 없겠는데요. 다만 오늘까지는 일교차가 제법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옷차림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대기 정체로 세종과 충북 등 일부 내륙 지역은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7도, 대전과 대구는 10도, 부산은 14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극 한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성탄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또 내일과 모레 영동과 제주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앤 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